28번이죠. 28번 보시면 민법 제548조랑 단서 해석과 관련하여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찾으라는 거죠. 근데 해제에서는 제3자에서 중요한 게 단지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면 채권을 양수했다 또는 뭐 채권을 압류했다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라고 했고, 그 비교적 최근 판례로 구별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등기한 경우 있었죠. 가등기한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나중에 본등기하면 물권 변동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판례는 뭐 있었냐면 무허가 건물 산 거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사서 거기에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자, 보죠. 가를 보면 해제에 소멸되는 채권 자체 양수. 지금 얘는 뭘 양수했다고 돼 있어요? 채권. 그래서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면 제3자가 아니죠. 나를 보세요. 해제에 소멸하는 채권 자체 가압류. 이건 뭘 가압류했어요? 채권. 그죠? 그 다음에 제3자 아니고 다를 보시면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했다. 목적물 자체를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목적물 가압류하면 나중에 경매로 물권 변동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제3자가 되고, 라번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압류했다. 뭘 가압류냐면 채권 가압류죠. 그럼 얘는 제3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 마가 없네요. 예. 예. 그래도 정답엔 지장 없습니다. 예, 예. 마가 없고 바가 바로 나오네. 예, 죄송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이것도 뭐 계속 나왔던 중요한 판례죠. 이건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고, 사를 보면 사는 마지막에 뭐 했대요? 가등기다. 얘는 제3자 해당되죠. 그래서 가나 라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 어쨌든 좀 문제 푸시는데 불편하셨겠네요. 마가 없어서. 예.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29번. 사실은 지금 뭐 아신 거지 뭐. 그죠? 갑은 을에게 병소유 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타인 권리 매매죠. 옳은 것입니다. 1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유효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하고요. 2번. 갑이 을에게 건물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을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타인 권리 매매는 해제는 선악불문, 손해배상은 선의자만 하는 거고요. 3번. 그 건물이 병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을은 계약 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3번은 맞죠. 선의자는 해제뿐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신뢰액이 아니라 이행이익 배상. 답은 3번이고요. 4번. 갑이 그 물건이 자신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몰랐다면, 누가 지금 선이에요? 갑이니까 매도인이 선이에요. 매도인이 선. 그럼 매도인이 선이면 매도인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손해배상은 언제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선일 때만 해주면 된다고 했죠.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을이 입은 손해는 을의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배상해야 한다. 틀렸죠? 을이 선일 때만 배상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매도인은 선인데 매수인은 악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제하면 되지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틀렸고 5번. 을이 그 건물이 병의 소유에 속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뭐가 나와 있죠 지금? 귀책 사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5번 질문은 판례였죠. 판례.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팔기로 했는데 이게 병의 소유예요. 근데 이 매수인이 악이다.
그럼 매수인이 악이면 570조의 담보 책임, 전부 타인 권리죠. 그럼 이 경우에 악의자는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뭔 할 수 없다고 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타인 권리 매매 담보 책임이죠. 근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이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귀책 사유. 그럼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제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되죠. 그럼 이 경우엔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악의자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일단 570조의 담보 책임은 갑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해요? 없어도 발생해요? 요거는 바꿔서 말하면 담보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럼 570조에 의한 규정은 갑의 잘못이 없더라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570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의리난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선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악이라고 하면 손해배상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의 잘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온다고요? 채무불이행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 악의자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기억나셨어요? 새로운가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기본서 보면 570조에 그 박스해가지고 판례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악이면 담보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물어서 악의자도 손해배상 구할 수 있다라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30번. 갑은 을로부터 토지 5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는데 그중 1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어서 그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뭐에 관한 문제요? 일부 타인 권리죠.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이 선이라면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자는 뭐도 할 수 있다고요? 해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고. 2번. 갑이 선의인 경우 을에 대한 담보 책임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선이니까 언제부터? 안날이고요. 이거 계약일로부터 하면 틀리는 거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악의자는 계약일로부터지만 선의자는 안날로부터 바꾸는 거 조심하시고요. 3번, 2에서의 1년은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담보 책임의 1년은 제척기간이고, 물론 이제 선의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에 따로 걸려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1년 안에 해야 돼요? 10년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하면 된다는 게 판례였고. 4번. 400제곱미터의 토지만으로는 갑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고 갑이 선이라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선의자가 해제할 수 있고요. 5번. 1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5번 틀렸죠?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5번이죠. 대금 감액은 선악 불문이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자에게만 하죠. 그러니까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 안 되는 게 2개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 제한. 이건 악의자에게 아무것도 인정 안 되고. 31번. 자, 경매서의 담보 책임인데, 그러니까 경매서 담보 책임은 우리가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였어요. 채무자. 소유자였고, 을이 채권자고, 근데 이게 경매가 되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았다. 근데 경락받고 보니 하자가 있더라. 이게 이제 경매서의 담보 책임인데, 일단 경매서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이 하자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중에 뭐만 돼요? 권리하자. 물건의 하자는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경매 절차가 무효라도 물을 수 있어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죠. 그렇죠?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럼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1차적으로 책임을 누구한테 묻느냐면 누구한테 묻겠어요? 얘 거죠. 얘 거. 얘 걸 경락받았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1차적으로 소유자인 사람, 채무자에게 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근데 얘한테 물으려고 봤더니 얘 상태가 어때요?
무자력이에요. 무자력. 그럼 얘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내가 낸 돈으로 배당받아갔으니 돌려줘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하자가 있으면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얘한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 얘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다고 하냐면 지금 이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이전된 것은 갑의 의사가 아니에요.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 하자 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어떤 말이 나오면 할 수 있어요.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다, 알면서 신청했다 이런 말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다. 이게 뭐 경매에서의 하자 전부죠. 담보책임 1번.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한 부동산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죠? 왜요? 1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법률상 장애, 법률상 하자는 권리의 하자예요? 목적물의 하자예요? 이건 물건의 하자예요. 그럼 물건의 하자면 경매에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장애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판례고 2번. 경락받은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고요. 3번.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 무자력이죠. 그러면 2차적으로 채권자, 대금을 배당받아간 채권자에게 책임을 묻고요. 4번. 경매 자체가 무효여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은 이에 대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효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청구한 때 그럼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마지막에 대금감액 어쩌고 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 알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2번 환매에서 옳은 것은 1번. 특이하게 없는 한 매수인은 환매 기간 동안 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번 과실 반환 안 하죠. 틀렸죠?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는 거지 과실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요. 2번 환매 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권자는 언제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그렇죠? 환매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은 몇 년이에요? 5년이고 동산은 3년 그 안에 하는 것이지 그거 넘어서는 할 수 없고요. 3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인 경우에 5년을 넘지 못하나 5년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에 5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다. 틀렸죠. 5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한 번 약정하면 절대로 연장할 수 없어요. 그 환매권의 행사 기간이고요. 4번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환매권 행사 기간 안에 말로만 환매 이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뭘 줘야 돼요? 환매 대금을 줘요. 대금. 이때 환매 대금은 뭐와 뭐의 합산액이라고 했냐면 자기가 받은 매매 대금하고 비용, 이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자와 과실은 상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비용의 합산액이다라고 했고 5번 환매는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나중에 다시 사오기로 계약을 따로 하면 그건 재매매 이야기라고 했고요. 환매는 반드시 매매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답은 5번이고 33번 을은 갑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갑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대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죠?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2번 병이 을에게 변제기의 차임을 지급하였다면 병은 갑의 차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언제 준 거니까요? 변제. 그러니까 만약에 변제기 전에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3번 을이 차임을 지체하여 갑이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이를 병에게 통지하여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해지 통고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해지. 만약에 해지 통고했다라고 하면 통지해줘야만 대항할 수 있으나
해지한 경우에는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을이 임차인이고 그리고 병한테 전대차를 해줬는데 동의를 얻었다라고 돼 있어요. 동의를 얻었다. 그러면 병은 당연히 동의를 얻었으니까 목적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병은 원래 요 임차인, 다른 말로 하면 전대인이겠죠. 전대인과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것이지 임대인과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닌 게 맞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인을 위해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630조에 별도 규정을 둔 거죠. 이건 누구를 위해 둔 거냐면 임대인을 위해 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병에게 차임줘라고 차임을 청구하게 되면 거절할 수 있어요?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630조의 후단에서 뭐라고 정하냐면 병이 을에게 차임 지급한 거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돼 있어요. 근데 두 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언제 준 건 대항할 수 없다고 했냐면 변제기 전에. 그러니까 얘네 둘이 15일 날 약속을 했어요. 차임을 주기로. 그럼 약속한 15일 날 차임을 주는 건 정당해요? 부당해요? 정당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약속한 날에 줬으니 또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15일 날 달라고 했더니 나 을한테 14일 날 줘서 너한테 못 줘 라고 대항할 수는 없어요. 14일이면 변제기에 준 거예요? 그 전에 준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변제기 전에 준 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질문이 나온 게 갑이 을한테 해지 통고를 합니다. 그러면 해지 통고가 을에게 도달되고 얼마가 경과하면 소멸돼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하면 1개월죠. 민법에 3개월은 없어요. 3개월은 어디 가면 나와요. 주임법, 상임법이 3개월이고 그래서 임대인이 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해요. 그럼 해지 통고가 도달되고 6개월이 지나서 소멸되면 얘도 소멸될 거니까 시간이 6개월 동안 있으니까 얘한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딴 데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한테 그걸 통지해야 되고 통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나가라고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민법의 규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판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얘가 차임을 이익 이상 안 냈어요. 그러면 해지 통고가 아니라 뭐예요? 해지합니다. 해지 통지하는 바로. 그럼 해지가 도달되면 을의 임차권은 바로 소멸되고요. 그럼 이게 소멸되면 당연히 전차권도 소멸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소멸되는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바로 소멸되는 거니까 시간 줄 이유가 없잖아요. 통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지해야 되는 건 해지했을 때가 아니라 해지 통고했을 때 대항하는 거고요. 통지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전차권은 임차권에 종속되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두 사람이 갑과 을이 합의 해지했다. 합의로 종료한 거예요. 그러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누구를 위해 규정한 거냐면 전차인. 그리고 적법한 전차인이기 때문에 얘도 부속물 매수와 지상물 매수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 부속물 매수를 구하려면 동의를 얻거나 매수를 했어야 되잖아요. 누구 동의를 얻었어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지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것이죠. 그 점 조심하시고 3번이 답이고요. 4번 계속 볼게요. 병이 건물의 부속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면 누구한테? 갑. 병은 전대차 종료 시 갑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 임차권이 소멸하면 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는데 한 가지 예외적인 게 어떻게 했을 때는 합의. 합의로 소멸시킨 경우에는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34번 보시죠.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차임을 매월 100만 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건물을 인도하였다. 틀린 겁니다. 자,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을이 건물의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에 갑이 상당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된 거죠. 그럼 법정갱신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고요. 동일한 기간이 아니에요. 그럼 기간은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거고, 주택은 정함이 없는 게 아니라 2년, 상가는 1년으로 본다라고 했죠. 2번, 건물의 일부가 을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그 부분 비율에 의하여 차임을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조심하실 점이 당연 감액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감액된다고요? 감액 청구를 해야 돼요. 당연 감액이 아니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갑이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준 경우에도 을이 그 전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였으면 병은 임대차 기간 중에는 을에 대하여 건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뭘 했으니까? 임차인이 등기했죠. 그럼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4번. 을이 특수한 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시킨 시설이 있는 때는 을은 임대차 종료 시에 갑에 대하여 이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특수한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것은 일반적인 건물의 가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특수시설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4번은 그 얘기고요. 5번. 을은 건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이게 무슨 비죠? 보존을 위해 들어간 거니까. 필요비죠. 필요비. 즉시 갑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익비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고, 이거 이제 필요비. 유익비는 그럼 언제 청구하는 거예요? 종료시죠. 답은 4번이고, 35번. 주임법에서 틀린 겁니다. 1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렇죠?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하는 거죠. 기간 중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2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번 맞죠? 그렇죠? 아까 민법에서는 묵시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거고 주택은 2년으로 보는 거고요. 3번.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1일부터 갖는다. 3번 그렇죠? 3번은 우리가 항상 판례 두 개 비교했잖아요. 갑이 원래 주택의 소유자였는데 이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도함과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소유자에서 뭘로 바뀌어? 임차인. 그럼 얘가 이제 임차인이 됐으니 얘도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해야 되는데 언제 취득하느냐를 묻는 거죠. 언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음 날인데 언제 다음 날? 그렇죠? 예.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다음 날. 그러니까 일단 아무리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요. 등기가 소유권 등기가 갑에게 있으면 갑은 소유자예요, 임차인이에요? 소유자죠. 그래서 임차인이 되는 순간이 바로 등기 넘어갔을 때고 그 다음 날 2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다. 다음 날이고요. 그럼 비교했던 건 이 판례랑 이제 비교했던 건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해줬고 병이 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누가 대항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전차인. 얘가 이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상태죠. 그러다가 이 을이 매매 등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그럼 얘가 등기를 하면 이제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니까 이제 누가 직접 대항력을 취득해야 돼요? 전차인.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은 전차인이 취득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얘는 대항력 직접 취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소유자가 되면 이제 얘가 직접 취득하게 되는데 직접 취득하는 시기는 이자가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이 취득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 문제로 본 게 얘가 소유권 등기를 예를 들어 9월 3일 날 했는데 동일자로 A가 9월 3일자로 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다. 똑같이 9월 3일 날 A가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을 9월 3일 날 잡았다. 그럼 각각의 저당권 실행 시에 임차권이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 문제죠. 첫 번째 사례 경매 실행되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이거는 소멸하죠. 얘는 언제부터니까? 다음 4일 0시부터니까. 근데 얘는 아무리 같은 날짜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어도 얘는 언제 취득해요? 등기하면 즉시. 얘가 더 관념상 빠르다는 거죠. 요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존속하게 된다라고 했죠. 각각 비교를 해두시고. 이제 관련 판례로 본 게 뭐 있었냐면 경매가 실행됐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격을 제일 높게 써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멸되는 임차인한테 가서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경매가 되는데 주택이 저당권이 선순위고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이 있어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그리고 그게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을 제일 높게 써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임차인 찾아가서 내가 곧 대금 다 낼 거다. 내가 곧 소유자가 될 거니까 이거 사용하고 싶으면 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이 사람도 좋다라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병납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냐가 문제였죠. 그래서 1번 매각대금 완납 즉시, 2번 매각대금 완납 다음 날, 3번 경락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4번 경락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날. 다음 뭐였어요? 1번이었죠. 그렇죠? 매각대금 완납하면 즉시.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소유권을 매개로 사용하던 사람이 아니라 빌려 쓰고 있다는 게 외부에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다음 날까지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소유자였기 때문에 즉시 인정해버리면 제3자가 혼동할 염려가 있으니까 원칙대로 다음 날이고요. 얘는 원래 빌려 쓰던 애죠. 그럼 빌려 쓰는 거 남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즉시. 그렇죠? 같은 취지의 판례고.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법조문이죠. 그거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흔히 실무상으로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라는 말을 쓰지만 법조문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법조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줄 가운데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 그러니까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우선 변제해 준다는 거죠. 그게 최우선 변제를 말하고. 5번.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죠. 5번은 뭐 여러 차례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얘가 임차 들어갈 때 사무실이에요, 주거예요? 주거, 그죠? 최우선 변제 인정이 되고요. 답은 5번이고. 36번. 상임법상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된다. 1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상임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 그러니까 서울은 얼마 이하일 때요?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이 6억 1천만 원 이하일 때요. 근데 그걸 초과하더라도 상임법상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죠. 그건 꼭 기억하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있었어요? 대항력이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걸 지난주에 본 거라서 아직 생생해요.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요구, 계약 갱신 요구 제도가 몇 년이었냐면
5년. 최초 임대차가 만료되고 5년이에요? 포함해서 5년이에요? 포함해서 5년이고, 그리고 이제 차임 연체와 해지. 그러니까 얼마 이상 연체되면 해지하냐면 3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은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다. 그럼 요거 빼고 나머지는 상임법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뭘 적용한다 그랬어요? 민법,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받았고요. 보증금이 10억인데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가 돼야 안 돼요? 우선 변제가 안 된다는 거죠. 되는 건 요것만 된다고 했죠. 지난주에 한 얘기 또 똑같이 하는 거였죠. 다만 지난주엔 글자가 저쪽에 써 있었고 요거 빼고 보증금에 예를 들어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얘네들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것도 봤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6개월 계약을 했어요. 6개월. 그러면 임대인은 그 6개월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얼만데? 원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그 기간의 유효함을 임대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상임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는 상임법 적용 안 되니까 6개월 약정했으면 6개월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끝났는데 못 받았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그 상가 건물을 강제 경매하려고 합니다. 상가 건물을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인도해야 돼요. 인도하지 않고 하는 건 주임법, 상임법의 특별 규정이고 적용 안 되잖아요. 적용 안 되면 민법에 따라서 나의 반대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 빠뜨려야 경매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 빼고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자, 2번. 소액보증금 전부 다 줄 수 없으니까 가액의 2분의 1.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되지 않고요. 4번. 얼마 이상 지체하면 해지냐면 3기. 5번. 증액 청구는 얼마를 넘을 수 없어요? 5%죠. 5번 틀렸고. 그러니까 5번은 작년까지만 해도 9%였는데 개정된 거니까 조심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37번. 집합건물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분 처분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공용 부분의 지분권의 분리 처분이 돼야 안 돼요. 전유분 놔두고 공용 부분 지분권만 파는 건 안 돼요. 규약으로 정하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절대로 안 돼요. 전원의 동의도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절대적 일체성이고 비교했던 건 대지 사용권이에요. 대지 사용권도 전유 부분과 분리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뭘로 정할 때 돼요? 규약.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했고. 2번.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고요. 3번.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 사용권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3번도 최근 얼마 전에 나왔던 판례니까 봐두시고.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 전유 부분은 등기가 됐는데 대지권을 등기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 점유 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이에요? 본권으로서의 대지권이에요? 본권으로서의 대지 사용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되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4번.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된 때이다. 4번은 워낙 중요한 판례죠. 집합건물이 되기 위해서 등기나 등록이라는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구분행위의 시기나 방식의 제한은 없고요. 5번 재건축이죠. 얼마가 동의해야 돼? 5분의 4 나와 있고. 그러면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한 게 재건축 결의하고 또 뭐 있었어요? 그렇죠.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5분의 4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 2분의 1 이하면 개인이 하는 거고 초과하면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있었냐면 서면 합의가 있었죠. 5분의 4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선임할 때 반드시 집회 결의해야 돼요?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38번 가담법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매매대금 나왔어요? 가담법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죠. 가담법은 오로지 소비대차에 부수할 때만 인정되지 무슨 매매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채권 이런 건 적용 안 되고요. 2번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에 그 재산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번 틀렸죠? 목적물의 가액이 더 커야 청산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2번 틀렸고 3번 담보권 실행 통지에서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 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행 통지의 효력이나 청산 기간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액에 미달된다고 해서 실행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4번 채권자는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청산기간 경과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5번 보시면 목적 부동산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 통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죠. 통지해야 한다. 답은 2번이었고 39번 갑과을은 2018년 9월 1일 갑의 자금으로 병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자,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해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에요? 계약형이에요? 계약형이죠. 일단 그 유형 파악이 제일 기본이죠. 근데 신탁자는 누구냐면 갑이고 을이 수탁자, 얘네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요. 병이 이것을 을하고 매매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이제 계약형인데 일단 명의신탁은 무효고 이때 우리가 구별했던 제일 기본은 이 병이 선이냐 악이냐로 나눴죠.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었어요. 악이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고요. 매도인이 선이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근데 얘가 선이라더라도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면 소유권을 얘가 선이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는 거냐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해지는 언제 쓴다? 유효하죠. 이거 무효잖아요. 무효면 해지하고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갑은 을한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죠. 그럼 부당이득을 청구하는데 매수자금이냐 부동산이냐가 문제였죠. 그럼 이게 부동산 실명법 전에 한 거면 뭐예요? 실명법 전에 한 거면 부동산 자체고 실명법 후에 한 거면 매수자금이죠. 그러면 이 갑이 요 매수자금 안 주면 부동산 못 주겠다라고 유치권 행사가 돼야 안 돼? 유치권 안 돼. 유치권 뭐 매매대금, 매수자금 이런 거 나오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고 여기 이제 기본형적으로 나오는 계약형인데 지문을 보시면 1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1번 틀렸죠. 매도인이 선이면 유효가 되는 건 뭐가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계약과 등기가 유효인 거지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명의신탁은 부부, 종중, 종교단체 안 나오면 무효인 거고요. 2번 갑이 을의 남편으로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 약정뿐 아니라 을 명의의 등기도 유효하다. 틀렸죠?
일단 남편이라고 무조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탈법의 목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면 그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여기서 우리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입증 책임 문제가 있었죠. 그럼 이 경우에 부부가 우리는 탈법의 목적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아니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탈법의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돼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게 최신 판례였어요. 무효 주장자.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부부끼리 명의신탁을 했다면 걔네들은 일단 탈법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걸로 봐요? 없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게 최신 판례였고요.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을에게 지급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3번 이제 선이잖아요. 매도인이.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 그럼 갑이 을에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2018년이니까 매수자금이잖아요. 정답 3번입니다. 4번. 3의 경우 갑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안 된다고 했죠? 매수자금 가지고. 그 다음에 5번. 을이 정에게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병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악의인 정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을이 정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 선일 때 취득의 선악불문. 선악불문. 그래서 얘가 악이라 하더라도 말소를 구할 수 없어요.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고.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40번. 갑소유 X부동산을 을이 매수하였으나 등기 과정 중 갑의 양해를 받고 을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를 빌어 등기하였다. 그럼 이건 유형 중에 뭐에 속해요? 갑 걸 누가 샀어요? 을이 샀어요. 명의신탁은 누구랑 했어요? 을과 병이 한 거죠. 그러면 매수한 사람이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자, 천천히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는데 갑의 양해를 받고 을병의 명의신탁에 따라 등기는 병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매매계약을 한 사람은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신탁자죠. 그럼 유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자간이 되는 거겠죠? 그 그림은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을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고요. 등기는 바로 병에게 갔다. 이게 3자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데 그러면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조건. 부부종중 종교단체 아니면 무효. 그럼 갑거래 매매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매매는 아무 문제 없죠. 유효. 그러면 이 병의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유효 아니고요.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실체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한테 등기 넘을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했고 명의신탁이 무효면 얘한테 등기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등기는 무효예요. 만약에 명의신탁이 부부종중간이다라고 해서 명의신탁이 유효면 이 등기는 유효죠. 왜냐하면 명의신탁이 유효니까 등기 넘을 실체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명의신탁이 무효라면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죠. 그래서 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구할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갑이고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대위에서, 자기 상대방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질문 볼게요. 1번. 명의신탁 약정은 기본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약정이다. 명의신탁이 반사회적은 아니죠. 틀렸고. 2번.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왜요?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의리가백의 등기를 청구하는 건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라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을 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매매는 유효하죠. 틀렸고 4번. 을은 병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해지는 언제만 쓴다고요? 유효할 때. 5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40문제를 봤고요.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실제 시험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실제 시험은 소위 말하는 주는 문제, 이거 얼른 찍고 넘어가세요라고 주는 문제가 몇 문제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없죠. 그래서 그 몇 점 정도, 한 세 문제 정도의 점수 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실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난이도로만 따지면 실제 시험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이라는 분위기 있잖아요.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데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시험장에서는. 집에 오셔가지고 보면 엄청 쉬운 거예요.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랑 생각하면 좀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점수는 뭐 잘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은 과정이니까 틀린 것들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그러니까 틀린 지문만 체크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형 명의신탁인데 뭔지 몰라서 틀렸다 이러면 그 부분의 기본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답 몇 번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쭉 보니까 뭐 사기강박이 틀렸다? 그러면 사기강박 파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꼭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약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실수할 수도 있죠, 물론. 실수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 몰라서 틀린 거면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예, 다음 주에는 2회로 뵙죠. 예, 수고하셨습니다.